네, 저희는 이제 나이오트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5년차 정도 된 기업이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 창업자들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연구 탐사대라고 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진심인 사람들이 그 진심들을 어떻게 이제 지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보고서 관련된 부트캠프와 또 관련된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임팩트 생태계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임팩트 생태계를 또 분석하고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오늘은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임팩트 생태계는 더 깊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임팩트 생태계 현재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고민들을 적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임팩트 생태계가 스케일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환의 징조의 시작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2014년 세월호였습니다. 네, 세월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 봤던 거는 뭔가 지금이 정상적인 사회인데 가끔씩 예외적인 사고들이 발생을 하니까 우린 그걸 고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건 뭔가 전반적으로 다 잘못됐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내용들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비슷한 생각들을 동시에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배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들이 단순히 이게 예외적인 어떤 사고로서가 아니라 정말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일 먼저 감각했던 게 세월호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마주했던 현실들, 고민들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있었고 기억하실 거고요.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기억하실 거고, 또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건 등에 대해서도 계속 기억을 하실 텐데, 사실 사회 문제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 사회 문제들이 계속해서 재발되고 변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거는 감각이 일어났으면은 진짜 문제는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되거나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재발되고 변이되는 현상들 앞에 우리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부터 고민들이 들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몸으로 치면은 계속 몸 어디 부위가 아프고 그냥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수술을 하고 해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괜찮겠지, 뭐 진통제 먹지 뭐 감기약 먹지 뭐 이러면서 계속 몸을 방치해오는 것과 같은 상황들 앞에 처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면서 눈앞에 보게 된 게 사실 출산율이 이런 상황들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됐어,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싶어해가 아니라 사실은 나 같은 인생을 내가 가장 사랑할 자녀가 사실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로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물에 가깝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제조차도 지금쯤 또 잠잠해졌습니다. 출산율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분석이 되고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사회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가 충분히 풀리지 않고 아니면 충분히 해명되지 않고 덮는 현실들이 계속 마주하게 됐을 때, 사실 어느 순간 됐을 때 이 문제들 앞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 사회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고 싶어 라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게 사실 역사의 과정이었던 거고, 어쩌면 저희는 이때 거의 직전과 비슷한 시기 앞에서 또 다른 갈림길 앞에 서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되는 거죠. 문제의 특성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크게 4개, 뷰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네, 크게 4개를 보시면은 너무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성이죠. 네, 여러 요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문제들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는 가장 골치 아픈 게 일종의 모호성인데, 뭐가 문제고 문제긴 한 건지에 대한 질문들이 드는 현상들이 사실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회는 굉장히 복잡 다양해졌고 또 빨라졌기 때문에 문제의 특성들은 이런 성향들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마주하는 문제 해결 방식인 정부는 어떻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막 어떤 몇 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정책이 나오면 그게 부서로 전달이 됩니다. 부서로 전달이 되면은 일선 기관에 가고요. 일선 기관에 가면은 현장 공무원분들께 전달이 돼서 그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정책들을 진행을 해요. 네. 근데 사실 막상 마주하는 시민들의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빨리 바뀌면은 이미 정책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아웃데이티드 돼 있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변수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인데 어쩔 수 없이 단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거나,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이게 문제야 라고 정의를 하고 간 순간 사실은 문제가 아닌 부작용들이 너무 심각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노력을 안 했냐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여기 서희초교사 사망사건 때 교권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교원지휘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 처벌법이 다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N번방 방지법도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이 됐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했는데 또 어디에서는 대전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나타나고요. 그다음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엘사의 과로사 사건이 또 나옵니다. 네. 사실 문제들에 있어서 이 문제를 법들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겨우 풀었다 생각을 했더니 저기서 저 문제가 또 터져요. 누가 잘못됐다, 누가 일을 덜 하고 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문제의 속성에 비해서 정부 정책이라는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문제 해결 수단인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틀이 맞지 않은 사회 가운데에 우리는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정부가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의 주요한 대안일 수 없다라는 걸 사실은 인정하고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된 거죠. 법을 바꾸려고 하고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진짜 사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시대인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봤냐라고 하게 됐을 때 스타트업 생태계라는 부분들을 연구를 하면서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하게 된 계기도 사실 스타트업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럴 때 제가 봤던 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언번들링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해가지고 은행을 어떻게 스타트업들이 말 그대로 해체시켰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각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들이고요. 비즈니스 카드, 비즈니스 뱅킹 이런 식으로 각 영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스타트업들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들을 빼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그림을 처음 보게 되면서 이 그림을 기점으로 저는 이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실 은행도 비슷한 거예요. 저희가 사회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사회 자체가 급변하고 복잡하고 모호하고 불확실성이 있는 사회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 은행은 사실 그대로 은행 업무를 해왔겠죠. 네. 근데 무언가 은행이 아닌 새로운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그 급변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그 영역들에 대한 수요를 채워주면서 이 서비스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을 한 게 사실 이런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청년들이 잘하고 있네를 넘어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 측면들로 볼 때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정리들을 해봤을 때 결국 스타트업 생태계라는 그 생태계 방식 자체가 사실 이 사회의 뷰카라는 특성 자체를 해결하는 일종의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결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볼 때 급변성,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사회가 빨리 바뀌니까 어떻게 해버렸냐면요. 그 빨리 바뀌는 것만큼 빠르게 창업들이 계속 시도가 돼요.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가 창업가들이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하게 설계를 했길래 아예 창업자들이 계속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급변성에 대응을 하자라는 식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제 불확실성,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들은 그냥 빠르게 시도하고 학습하고 계속 시도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버리면은 불확실성 자체를 내가 몸으로 느끼면서 그냥 이걸 풀어내버리자라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성에 대해서도 이게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 라고 하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변수만큼 다양한 솔루션들을 그냥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호성.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그럼 일단 문제라 생각하고 접근해봐. 아니면 바꾸면 되지. 라는 식으로 아예 문제와 같이 진화해버리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걸 이제 어떤 책에서는 어떤 경영자분은 이제 이거를 혼돈이 지배하게 하라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사회가 혼돈이니까 솔루션도 혼돈으로 진행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악의가 맞아떨어지는 상황들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사실 생태계적 접근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 봤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생태계적 접근을 할 때 그러면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생태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 지금의 변화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텐데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됐을 때 제가 결국 눈으로 들어봤을 때 결국 주인공은 결국 여기서 역할을 해야 될 팀은 어디냐? 임팩트 생태계다라는 결론이 사실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린 임팩트 생태계를 뭐라 얘기를 하냐면요. 제4섹터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가 있고 시장이 있고 시민사회가 있고 그 사이에 여기 틈의 틈을 제4섹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사실 지금까지의 이 세 개의 섹터들이
채우지 못하는 공적인 영역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어디냐면은 임팩트 생태계다 라는 결론이 사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영역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워가고 그 다음에 임팩트 생태계가 공적 영역을 키워가면은 사실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변환이 되면은 사회는 참 괜찮겠죠. 우리는 지금 이 전환기들 속에서 안티소셜 비전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셜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지? 라는 고민 앞에 사실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결국에는 그럼 이 소셜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 그 다음에 이 소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이들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데가 아니라 이 임팩트 생태계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지금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소셜 비전을 가진 어떤 구조를 우리가 고안을 해야 되는 현실이다. 사실 다른 누군가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고안하고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임팩트 생태계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고민들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소셜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스케일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여러 고민들을 했는데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이제 보통은 비즈니스를 할 때 이제 세 가지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즈니스 쪽 입장에서는 이 아이템들을 봤을 때 시장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들이 사실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팀에 대한 부분에서도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 조직에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이걸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야 저기는 뭐 돈도 못 벌고 미래도 불확실한데 내가 굳이 왜 내 삶을 저기다 걸어야 돼? 라는 생각들이 사실 들 수 있는 환경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에 대한 품목에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 문제가 클수록 시장이 클 거야 라는 영역도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시장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들을 타겟팅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금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0년 정도 됐을 때 저는 한 10년 정도 동안에는 그런 방식을 가져오고 또 그런 기업들, 임팩트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생태계가 가는 게 필요했지만 결국에 10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는 슬슬 우리가 경제라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진짜 문제 해결을 초점으로 하는 자리들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나왔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비영리 스타트업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영리 방식으로 비즈니스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게 초점이었다가 점차 이제 비영리이지만 스타트업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도 나왔는데 여기서 사실 더 나아가가지고 정부 영역까지도 사실 스타트업 방식으로 해서 보다 스케일러블하게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우린 상상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도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 중 하나고요. 시장도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 중 하나고 시민사회 영역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핵심은 어느 섹터냐가 핵심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린 어떤 수단을 가져가야 되냐라는 거를 사실 중심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웹소설로 시작을 해요. 네, 웹소설이 이제 누적 1,700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는데 이제 웹소설의 스토리가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웹툰화를 합니다. 누적이 이제 143억 뷰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박이 나고 그거를 이제 일본의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애니메이션화를 했더니 일일 시청자 수가 82만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더니 하루에 500만 명이 접속하는 게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사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IP 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좋고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가 있으면은 사실 여러분 웹소설 만드는데 어떤 자본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고뇌하는 작가와 노트북이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만드신 스토리 하나가 사실 이게 먹히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에 그림 그리시는 분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웹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을 더 많이 붙여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그림이 되면 애니메이션이 되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게임을 만들면 게임이 되고 여기에 감독이랑 작가가 붙으면 드라마가 되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스토리 IP라고 하게 되는 IP 하나가 검증이 되면은 이게 사실 드라마가 되고 웹툰이 되고 게임이 되고 영화가 되는 방식으로 구현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은 이제 IP에 대해서 IP를 또 확장을 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을 만들면서 이거를 이제
팬덤들을 만들어가면서 확장을 시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실 이게 가능해지면서 네이버 웹툰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큰 시장들을 갖게 되고, 어쩌면은 카카오나 네이버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컨텐츠 산업이 되는 현상까지도 사실 봤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솔루션은 어떻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솔루션도 이런 IP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해결이 될 거야 라고 IP가 나올 수 있다면 그 IP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면은 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정책이 될 거고요.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붙여서 자생하게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생은 어렵지만 재단의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뿌릴 수 있어 라면 무브먼트가 될 수 있고요. 더 깊이 파가지고 우리가 컨텐츠화를 하면은 사람들한테 공론화를 시킬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방식이 되면은 심층 기사로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IP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거를 웹소설만이라고 하면은 웹소설을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네.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웹소설이라는 분야 자체는 그닥 그렇게 대중화된 분야는 아니에요. 근데 웹소설이라는 분야 자체만이 아니라 웹소설을 가지고 웹툰도 만들 수 있고, 웹툰이 아니라 우리가 OTT로 드라마화, 영화화를 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보는 주류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임팩트 생태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치한 곳이 여전히 맞아요. 우리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진짜 유효한 솔루션이라는 거가 우리 안에서 검증이 되면은 이거의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지자체라던가 아니면 정부 예산 영역까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확장 가능한 IP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임팩트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고 그걸 어떻게 실험을 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결국엔 그걸 어떻게 확장시킬 거냐, 그 다음 그 역할을 하는 체인지 메이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는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려면 우리는 어떤 솔루션을 내야 되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지? 라는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으로 사실 이 임팩트 생태계가 아이디어 영역을 계속 촉진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 기반으로 사고를 하면요, 스타트업은 경쟁이 핵심입니다. 경쟁이 핵심인 건 뭐냐면은 제가 이 시장을 다 먹어버리면 돼요. 근데 사회 문제는 사실 내용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사회 문제는 문제 분석도 해야 되고요, 솔루션도 만들어야 되고요, 제도 개선도 해야 되고 지속 관리도 해야 됩니다. 사회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복잡한 내용들에 대해서 각자가 다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협력하는 방식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딥임팩트가 어떤 문제를 제로로 만드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뭐가 필요하지? 라는 고민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이 문제가 어떤지, 이 문제의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식의 프로젝트가 필요한지에 대한 공론장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이슈의 당사자들을 취재한 기사가 나와야 되고요, 이슈를 연구한 보고서나 연구가 나와야 되고요, 관련 정책은 뭐가 있는지를 봐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 인프라가 계속 만들어져 줘야, 이거에 대한 스터디가 있어져 줘야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지? 내가 이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싶은데 여기서 내가 위치해야 될 역할이 어디지? 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거기에서 창업이 됐건 솔루션 IP를 만드는 시도들이 사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점차 문제나 시스템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공론장이 많아지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정말 진정성에서 탁월성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건 이제 실험인데요. 한국의 R&D 성공률이 9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한국은 연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개념 설계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설계를 해낼 수 있어야 우리는 연구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99% 실패를 해야 된다. 근데 100개 뿌려가지고 1개 나오는 방식으로 나오는 문화가 되어줘야 우린 다음 단계로 나아가거든요. 미지의 영역에서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계속 우리가 잘 되는 얘기들만 하고 좋은 얘기들만 하면은 누군가 실험을 하고 있겠죠. 근데 성공하기 전까지 계속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레슨러닝인 거라고, 실패가 아니라 학습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한 시행착오가 어떤지를 우리가 함께
생태계 전체가 함께 내면화를 해야 다음 사람이 거기에서 실패를 안 한단 말이죠. 많이 가봐가지고 아닌 길들을 봐야 우리는 맞는 길로 갈 수가 있듯이,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시도들을 어떻게 내면화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실험 조직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사실 실험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데이터 기반의 사고방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임팩트 측정이나 이런 얘기들에서도 정말 중요한 거는 단순히 우리가 정말 이런 좋은 성과를 냈어를 화폐화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하는 시도들이 데이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내가 한 시도를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측면들이 있는지를 공개를 할 때 다음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시도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야 사실은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아니면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를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결국 학습하고 학습을 토대로 해서 그 솔루션에 대한 계획을 하고 계획된 솔루션의 내용들을 수행을 하고 수행하면은 수행해서 잘못된 거가 있거나 아니면 아쉬운 게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사이클을 돌려줘야 스타트업들이 성공률이 높아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된 게 아니에요. 시도를 통해서 학습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회의 급변성보다 더 빠르게 솔루션의 진화가 일어나면서 사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시장이 석권이 된 거죠. 그런 방식이 되려면 우리 안에서도 개개인 아니면 개별 조직들만의 실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데이터화하고 그 데이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다음 사람이 그 데이터를 전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실험과 실험에 기반이 되었던 데이터들, 그 다음에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경험들이 함께 전이가 될 수 있는 환경들이 구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 다음 단계에서 마치 내가 이 실험을 한 것 마냥 다음 단계에서 다음 실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돼야지 임팩트 생태계가 빠르게 사회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이 빠르게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 플랫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임팩트 생태계 기다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다무라고 이제 들어보시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게 기다리면 무료라는 뜻입니다. 웹툰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기다무가 이제 말 그대로 웹툰을 보는데 제가 다음 웹툰을 그러니까 100화를 봤는데 100위라 102화를 미리 올려둡니다. 내가 빨리 보고 싶으면 300원을 내고 보는 겁니다. 우린 되게 익숙하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카카오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웹툰 플랫폼을 크게 열었는데 망했어요.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무도 안 샀어요. 첫날 100만 원 찍었고요. 그 다음에 80만 원, 50만 원 됐대요. 그 너무 고민이 되더래요. 왜냐하면은 웹툰을 돈 주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만화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애니팡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게임을 한번 더 할 수 있는데 돈을 내면은 바로 게임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된 걸 보고 기다무라는 걸 만들면 어떨까라고 했다가 여기서 이제 이게 돈이 내지는 거를 발견을 하니까 이게 사실은 수익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사실 웹툰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거든요. 돈을 내서라도 빨리 다음화를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됐을 땐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내는 현상들을 발견을 했고 요거 하나가 이 산업과 이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웹툰 작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계가 이 안에서 기다무를 통해서 조성이 되니까 사람들이 웹툰 작가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재들이 유입이 되고 IP에 대한 실험들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서 대박이 나는 스토리들이 사실 영화화가 되고 드라마화가 되는 자리까지 사실 가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실험에서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솔루션이 임팩트를 내냐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실험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는 이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냐라는 측면이었어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또 검증을 해야 될 거는 이 솔루션 IP가 사람들한테도 공론화가 되냐, 그 다음에 이 솔루션을 계속 버틸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만들어지냐 라는 부분들을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임팩트 생태계도 사실 기다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준에서 솔루션 IP가 다음 단계 정책이나 재단이나 그렇게 스케일업이 되는 수준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실험할 수 있는 시간과 자금을 얻을 수 있는 그 지속 가능한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될 때 그럼 임팩트 생태계 기다무는 뭐가 되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결론적으로는 뭘 볼 수밖에 없었냐면요. 크라우드 펀딩을 볼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 와디지,
좀 철진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결국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이제 연구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세 사기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들을 모았고, 그분들과 함께 펀딩들을 진행했을 때,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여정을 만들어주세요 했을 때 저희 안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고민은, 야, 연구 어렵고 전세 사기 어려운데 누가 펀딩을 하겠어?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의 한 93% 정도의 펀딩들이 되는 걸 봤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굉장히 어려운 소스고 모델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까 임팩트 생태계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솔루션 IP, 이런 솔루션 IP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근데 그게 단순히 응원해요가 아니라 돈을 낼 정도로 공감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런 돈을 내는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지를 보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저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을 파고드는 게, 크라우드 펀딩이 어떻게 임팩트 생태계랑 연결될 수 있을까를 바라보는 게 저는 임팩트 생태계의 기다무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플랜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뚫려서 우리가 정말 작은 모델로라도 크라우드 펀딩 안에서 문제 해결에 정말 집중하는 솔루션 IP에 대해 그에 대한 팬덤이 생겨나고, 팬덤이 지탱하는 솔루션 IP가 생겨나면은, 그럼 거기에서 우리의 학습이 축적이 돼서 다음 단계 더 스케일업한 문제로 우리가 솔루션 IP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IP 확장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증된 솔루션 IP가 나온다면은 비즈니스나 정책이나 무브먼트 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디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안에서 소비되는 콘텐츠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가 되거나 유튜브화가 되거나 미디어화가 됐을 때 사실은 훨씬 더 우리 안에 있는 케이스들, 그 다음에 솔루션에 대한 고민, 문제 분석에 대한 고민을 더 공론장들에 잘 퍼뜨릴 수 있는 기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잘하던 이제 임팩트 투자에서 이제 투자의 입장에서 시드와 시리즈 A, B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방식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얘기죠. 비영리 스타트업에 있어서도 뭐 다음 세대 재단과 그 다음에 아산나눔 재단, 루트 임팩트, 브라인 임팩트 등으로 가면서 스케일업이 되는 여건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채널들과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결국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사실 검증된 솔루션 아이디어를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에 대해서 임팩트 있게 하는 팀과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이게 정책이 됐건 아니면은 재단이 됐건 비즈니스가 됐건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더 기다리고 발굴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들인 거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여기는 이런 검증된 솔루션 아이디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임팩트 생태계는 이런 솔루션 IP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금 데모데이라는 걸 가져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솔루션 I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임팩트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런 관계 기관들이랑 어떻게 연결을 할지, 재단 관계자, 정부 관계자, 아니면은 그런 투자 관계자 분들이 사실 그분들 앞에서 이분들한테 이 솔루션 IP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IR이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 요걸 하게 됐던 게, 제가 그 스파크랩 데모데이를 2017년에 갔을 때 거기에서 거의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된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뭐라 얘기했냐면, 다음 시대를 정의하는 스타트업이 여기서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런 역동성을 사회 문제 씬에서 가져가면은 우리는 문제를 새롭게 풀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거기서 생각이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체인지 메이커들을 더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서사를 계속 느끼고 누릴 수 있는 행사들이 사실 만들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실 임팩트형 데모데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체인지 메이커들,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솔루션 IP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요, 역설적으로 청년입니다. 스타트업에서 가장 시드 투자하기 좋은 사람들은 직장인 3년 차 정도의 분들이래요. 전문성도 어느 정도 생겼는데 그 조직의 문법에 완전히 젖어들진 않은 사람들이 사실 혁신하기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소셜 섹터 쪽에 너무 있으신 분들은 이 문법에 젖어서 새로운 상상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아예 전문성이 없더라도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새로운 상상과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청년들을 우리는 다시금 소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트업 쪽에서는 기업의 직원들이 창업을 하는 구조가 된다 라는 얘기들도 사실 많이들 하는데, 결국 우리가 어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이런 사회혁신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거죠. 개인이 개인으로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수행을 하고 사회적 임팩트를 내는 방식,
상황들이 될 때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부분들을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때 결국 제가 보게 되는 거는 이 임팩트 커뮤니티는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답터라고 하게 되는 말 그대로 아까 웹소설에 가까운 굉장히 니치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답터들이 열광하는 포인트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받고 할 수 있는 주류 사업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문제 해결의 최전선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도들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프론티어라는 것, 자부심들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사실 체인지 메이커의 다음 세대를 만드는 데 되게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